뉴스의 진수를 보여주는 인터뷰 뉴진수. 정부가 지난 8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신축 빌라 공급을 늘리고 보증금 뗄 우려가 없는 빌라 전월세를 공급한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 시장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봅니다.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정부의 이번 부동산 대책 내용을 보면 서울과 서울 인근 등 선호도 높은 지역에 그린벨트를 활용해서 신규 택지 후보지에 모두 8만 가구 공급 추진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네. 그린벨트까지 손댔다는 거는 남아있는 택지 찾기가 그렇게 순탄치 않았다는 얘기로도 들리는데, 이번 대책을 내게 된 배경 어떤 겁니까? 우선은 그 주택 가격이 이제 오르기 시작했잖아요. 네네. 서울의 25개 구 중에서 노동항이라고 해서 서민주택이 많이 있는 노원도원 강북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보면은 5월 20일 날 3주째부터 상승을 하기 시작했어요. 네네. 25개고 다 오른 거죠. 경기도도 인천의 중심부인 미추홀구로부터 송도구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오르기 시작했고요. 부천도 지금 다 오르고 있고, 네. 수도권도 확산되는 게 이제 성남 분당구라든지 또는 수원도 4개구가 전부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중심으로 외곽까지 확산되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안정화시키고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88 대책이 나왔는데요. 네네. 88 대책은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택 공급을 더 늘리겠다. 네. 도심 이제 택지가 없으니까 결국에는 용도를 다하지 못하는 그린벨트까지도 해제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면서도 이제 기존 택지에서 2만 가구 더 늘려서 10만 가구 공급하겠다는 겁니다. 네네. 이게 첫 번째 이제 주택 공급이고요. 두 번째는 이 도심지에 택지가 없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규제 완화해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것. 그래서 이번에 정비사업, 도시 재생 사업 중에 재건축 사업 규제 완화가 대폭 들어가 있고요. 네. 마지막 한 가지는 이제 그동안 그 전세 사기 사건으로 이 비아파트 부분의 인기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 비아파트 부분의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쏠림 현상 때문에 가격이 더 많이 오른 것도 있어요. 이거를 좀 분사하겠다는 그 정부의 의지가 이번 대책에 담겨져 있어서 비아파트 부분에 매입 임대주택을 늘리거나 또는 공급을 늘리거나 네. 또는 세제 혜택을 주는 그런 대책 3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주택 공급 확대,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비아파트 활성화, 요 네. 3가지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말씀하신 대로 이제 내용이 좀 다양한 만큼 효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대책 발표 후에 서울 집값이 조금 변동이 있습니까? 지금 빌라는 좀 반등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동안 서울의 아파트 위주로 공급이 되다 보니까 또 아파트 가격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2021년도 8월부터 금리가 올랐잖아요. 네. 지금 가격이 오르는 이유가 몇 가지 요인이 있어요. 금리가 내린다는 기대심을 갖고 있어요. 사람들이. 네. 그러면서도 이제 비아파트 부분보다 아파트를 선호하게 됐고, 여기에 이제 원자재 값이 오르기 시작해서 신규 아파트를 구입하게 되면 계속 가격이 오른다는 그런 불안감이 있어요. 여기에다가 2021년도 8월 달부터 인허가 물량과 착공 물량이요, 전월 대비 계속 반토막이었습니다. 네. 정부 발표 자료를 보면은요, 착공 물량이 워낙 많이 줄어서 앞으로 3, 4년 후에 입주 물량이 대폭 감소할 거라는 예측이 있거든요. 올해는 그런데도 괜찮아요. 그런데 이런 것 때문에 수요자들은 네. 수요자들은 이제 불안감이 앞서서 매수에 나선 거 아닌가. 그 가격이 이제 오르는 원인이거든요. 네.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인허가 물량이나 착공 물량이 줄어들면요, 향후에 주택 가격이 오르는 건 당연하지만 지방 물량은 그렇지 않거든요. 네. 이 물량이 6월 말 기준으로 7만 3천 가구나 됩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이 일각에서는 이제 지방에 대한 대책은 없지 않느냐라고 하지만 지방 대책도 하나 있습니다, 있기는. 네. 지방 대책은 제가 구체적으로 뒤에서 또 한번 여쭤보고요. 네. 대책 발표 후에 이제 서울 중심으로 수도권 집값이 약간 들썩이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가 어제 13일에 아파트값 담합, 업계약, 대출 규정 위반 등 이른바 이상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 대책이 서울 아파트값 급 상승이라 그럴까요? 상승세, 이런 발등에 떨어진 불을
바로 끌 수 있을까요? 좀 한계가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까요? 네. 조금 역부족입니다. 그렇죠. 왜 그러는가면요. 이번에 나온 대책들이 주택 공급 측면이잖아요. 네, 지금 당장 가격이 오를 땐 단기적 대책이 필요한데 중장기적 대책입니다. 대부분. 단지 이제 단기적 대책은 비아파트 부분은 1억가부터 준공까지 많이 걸려야 6개월 정도.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단기적 대책인데요. 사실은 이제 그 가격이 오르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공급이 부족하거나 수요가 많은 거 아닙니까? 그럼 공급도 늘리고 수요는 분산 정책을 썼어야 돼요. 예를 들어 수도권이나 지방 지금 이제 정부가 이제 그 소멸도시 83곳에서 그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는 주택수에 빼주고 세제 혜택도 있거든요. 네네. 그보다 더 필요한 거는 서울의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수도권으로 분산시키는 정책이 있어야 되는데 이게 없었어요. 서울만 봐도요. 2월 3월 달에 거래량이 2천 가구 정도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이제 4월 달, 5월 달, 6월 달 오면서 매월 1,000 가구씩 넘었으더니 이 주택 거래는 거래되고 나서 그 통계가 잡히는 게 한 달 반 넘어야 되거든요. 네. 30일 내에 취득세를 내에 신고하기 때문에 늦게 이제 통계가 잡히는데 6월 말 기준으로 6,152건입니다. 오. 엄청 많이 늘었죠. 그러네요. 서울의 정상적인 거래가 한 5천 가구 전후입니다. 4,500가구, 5천 가구, 5,500가구인데 이걸 넘어섰어요. 그런데 이제 특이한 점은 최근의 거래량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고가 주택 중심으로 거래되거나 아니면은 3, 40대 젊은 층이나 또는 무주택자 중심의 실수요자 거래가 많아요. 그래서 이번 대책이 이거를 건져서 내놨어야 되는데 주택 공급은 중장기 대책이잖아요. 네. 그래서 좀 시간은 걸리죠. 네, 단기적 대책으로는 좀 미흡하지만 정부가 이번 대책은 그래도 고민 끝에 나오는 대책 같아요. 네. 자, 서울 신축 비아파트를 무제한 공공 매입하는 거 쉽지 않은 일로 보이고요. 네. 정부가 싸게 사려고 하면 팔겠다는 집주인이 아무래도 적고 비싸게 사려고 하면 세금 낭비 논란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그 매입 임대주택 제도가 이제 LH에서 하거든요. 네네. LH에서 매입을 할 때 준공된 건 안 사요. 계약 그 자체가 이제 1억가 될 때부터 하거든요. 그 이유는 준공된 걸 샀다가 만약에 하자가 발생하게 되면 이게 골치 아파지거든요. 네. 또 이제 뭐 부실공사가 돼도 골치 아파지니까 이번에 그 11만 가구 정도를 신축해서 매입하겠다고 하는 거는 1억가 단계에서부터 손을 대서 지도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금도 저리로 융자를 주면서 1억가 건설이 제대로 되도록 관리하겠다. 네. 그렇다면은 뭐 실효성은 단기간에 나타나진 않아도 이 무주택자들에게 또는 그 서민들에게 주관적으로선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봐요 저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매도자 입장에서 볼 때는 많이 받으려고 하고 그렇죠. 매수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제 싸게 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부터 원가를 계산할 수 있어요. 토지 가격이나 또는 건축비 원가를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기에 이 그 건물을 짓는 사람에게 적정 이윤만 보장해주면 아마 좀 그 11만 가구까지는 아니지만 단기적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는 데는 그나마도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자, 비아파트 소유자에 대한 청약 기준도 이제 완화를 했습니다. 비아파트 구입하고 임대 등록하면은 1세대 1주택 특례도 준다는데 이렇게 하면 서울 같은 경우에 빌라 시장이 살아나는데 도움이 되나요? 그렇죠. 우선 이제 저도 이제 그 언론이나 다른 방송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아파트 수요를 분산할 수 있는 방법은 비아파트 부분 쪽으로 옮기게 하는 거거든요. 예. 그 비아파트 부분에 뭔가 메리트가 있어야 돼요. 매입할 때 주택수에서 배제하거나 뭐 취득세나 보유세나 양도세 중에서 일부를 세제 혜택 주면 그쪽으로 옮겨가죠. 근데 이번에 그 60제곱미터 이하 우리가 국민들이 이야기할 때 국민주택 규모가 85제곱미터 이하거든요. 60제곱미터면 평형으로 따지면 25평형까지 그 이하를 매입할 때에는 주택수에서 배제해주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주택을 취득했을 때에는 무주택자가 만약에 사면 청약 통장도 살려줍니다. 네. 그런데 단지 이제 조심해야 될 게요. 기축주택도 마찬가지고 신규주택도 마찬가지인데 매입하는 1주택자는 주택수에서 배제시키려면 임대주택으로 내놔야 됩니다. 근데 이 임대주택이 현재 지금 10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매입하자마자 10년 동안 붙들고 있는 것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고민하는 거는 6년으로 지금 제안해서 발표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임대차 보호법상 임대 계약이 2년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주택 임대차 보호법의 그 계약갱신 청구권 제도를 통하면 한 번 더 연장해서 4년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전문가지만 전문가 입장에서 4년, 6년, 8년, 10년 단위로 임대 기간을 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하고 그 기간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세금을 물리면 어떻겠나. 그러면 좀 더 좀 매입자가 늘어나지 않겠나. 네. 이번에는 그냥 6년과 10년으로만 나눠졌습니다. 6년과 10년으로만. 네. 자, 그린벨트 풀어서 새 아파트 짓겠다는 내용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자, 이제 가장 관심이 가는 그게 게 합판 그린벨트가 걸린다, 지금. 네. 어디 풀리는지. 예. 그 구체적인 거는 지금 나오지는 않는 거죠. 네, 안 나왔습니다. 근데 그린벨트 제도를 그 청취자분들이 이해를 해야 됩니다. 예, 예. 이 그린벨트 제도를 우리가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거든요. 이건 그렇죠. 영국의 제도인데요. 우리나라는 1971년도 7월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일본이 65년도에 시행하다가 불합리하다고 해서 폐지를 했는데 우리나라 아직까지 있습니다. 네. 이 그린벨트 제도는 목적이 도시의 무면허 확산을 방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면서 녹지를 보존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세 가지 목적인데 사실은 지금 현재 그린벨트 제도가 대도시 주변에 다 묶여 있는데 이게 개인의 재산권 침해잖아요. 그래서 독일법상 유사 수용권적 침해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상 안 해주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 끌고 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은 아마도 저도 계속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세 가지 중에서 녹지가 없는 부분, 네. 개발 제한구로서의 목적을 다하지 못하는 부분을 일부 해제해서 주택을 지어도 된다고 봅니다. 근데 뭐 녹지를 먹는 건 아니라 이거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예. 일부가 아마 포함될 수 있습니다. 포함된다 하더라도 그 부분은 고온으로 아마 좀 존속시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네. 근데 아마 청취자분들 오늘 그 언론 보도 보셨을 겁니다. 어디야 도대체 네. 이거 어디죠? 이렇게 지금 할 거예요. 하남시 쪽에 그 가밀지구 일부 지역이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묶였거든요. 예, 예. 거기가 일단 뭐 발표된 거니까 제가 대상인 가능성이 있고요. 이거 이외에도 수도권에 그런 땅들이 좀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는 수서역 동쪽도 현재 그 개발 제한구로 묶여 있는 땅이 있습니다. 도심지인데도 거기는 이런 땅들은 이제 분양주택보다는 그 과열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투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장기 임대주택 같은 걸 공급하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거긴 아니고요. 일단 이제 정부가 지금 어쨌든 이제 투기 수요 뭐 폭증하고 이런 혼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잖아요. 있죠. 그래서 이런 데를 지정할 때는 제일 먼저 이제 지구 지정을 하기 전에 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제한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구역으로 제한을 합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토지를 거래할 때는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네네. 지금 서울시에도 있습니다. 양천구 목동이라든지 압구정동 또는 뭐 이 대치동 이 강남구 일부가 지금 현재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는데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요 국토교통부가 지정하는 게 아니고요. 서울시가 지정합니다. 네. 그래서 아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국토부가 잘 협의가 돼서 이 신도시가 어떻게 그 구성되는지에 따라서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으면 특별한 목적이 아닌 한 거래를 제한하기 때문에 투기를 잡을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자, 정부는 또 우선 도심 내 공급을 위해서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규제도 풀겠다고 밝혔습니다. 일단 정비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내용도 포함이 돼 있죠. 그렇죠. 통상 이제 그 추진위원회 구성을 해서 조합인가를 받을 때까지 3년 내에 조합인가를 못 받으면 취소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은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을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또 이제 조합으로 갈 때에는 75%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 70%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동의를 받는데 좀 수월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합인가 받고 나서 사업 승인 받고 건축허가 받고 그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을 하거든요. 관리 처분은 이제 종전재산과 이 심지법 깼던 종우재산과 그 더하기 빼기 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고 이제 2주 착공을 해서 하는데 이번에 기본계획부터 정비사업 지역 지정을 한 번에 하게 바꿔놨고요. 또 조합인가를 받고 나서 시행서부터 관리처분을 한 번에 할 수 있게 해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계가 많이 축소됐기 때문에 아마도 동의만 잘 받는다면 정비사업이 빨리 진행될 수 있습니다. 네. 적어도 한 5, 6년 걸릴 게 한 3년, 4년은 끝날 수 있게 주택 공급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관심인 게 또 뭐냐면 재건축 부담금 네. 폐지. 지금 완화는 많이 된 것 같아요. 완화는 이제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데 지금까지 완화가 진행된 과정은 어땠는지 이제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된다고 보시는지. 네. 근데 이제 폐지 뭐 대폭 더 완화 위해서는 또 지금 국회 다수 의석인 야당의 또 동의가 그럼요. 필요한 상황이잖아요. 이거 어떻게 박상호 흘러가고 장관께서 있습니까? 네. 지난번에 어제도 그 얘기하셨죠. 폐지를 찬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해서 남는 이익에 대해서 물리는 걸 2006년도에 만들었습니다. 네. 2006년도에 이걸 시행하면서 지금까지 논란이 많았는데요. 당시에는 이게 이제 그 재건축을 통해서 가구당 3천만 원 이상 개발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최대 50%까지 물리는데 이 개발 이익을 산정할 때는요. 재건축 추진 그 위원회 구성 때부터 준공 시점까지를 계산합니다. 네. 근데 사실은 이것도 논란이 됐던 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안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러니까요. 조합인가 바꾸도 안 할 수 있고 그래서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했습니다. 준공 시점부터 뒤로 10년. 네.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면서 폐지 논란이 있었는데 폐지는 못 하고요. 가구당 이 개발 이익이 8천만 원이 넘는 경우에 5천만 원 단위로 물리게 했는데 아직까지는 물려서 납부한 데가 없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자본 이득에 대한 개발 이익이면서 자본 이득에 대한 세금이라서 논란이 많은데요. 물리는 이유가 기반시설 부담금을 물리기 때문에 이걸 또 물리는 건 이중과세 아니냐. 세대수가 늘어나는 것만큼 도로나 상하수도가 늘어나면 네. 거기에 대한 거를 국민 세금으로 낼 게 아니라 개발자의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내는 걸로 지금까지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국토교통부도 폐지하는 걸로 가고 있는데 네.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완전 폐지보다는 개발 이익이 많이 남는 데도 있는데 이제 그런 아파트가 없어요. 그래서 혜택을 많이 받은데 용적률 혜택을 받았거나 이런 데는 좀 더 임대 혜택을 짓게 하거나 해서 네. 환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변광석 님이 지금 당장 내놓을 대책은 없고 다 장기 대책이다. 이러고 이제 좀 불만을 말씀하셨고요. 3253 님이 그린벨트까지 풀면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심에서 숨 쉴 수 있는 마지막 보루가 사라지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요. 다른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될 수 있으면 녹지는 최대한 덜 그렇게 할 이렇게 겁니다. 건드리면서 환경단체에서도 많이 반대하고요. 그렇죠. 저도 개인적으로 환경운동은 안 하지만 저도 뭐 그건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정책가들 입장에서 볼 때에도 개발 제한 구역이 그 녹지가 없는 데는 현재 그 개발 제한에서 할 수 있는 행위가 정해져 네. 있거든요. 노유자 시설이나 공공시설이나 또는 노는 창고를 질 수 있어요. 이 버섯집에서라고 허가를 내놓고는 공장을 써요. 네. 이런 것들이 난개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정비할 필요가 있어서 아마 이번에도 개발 장벽을 해제한다 하더라도 큰 범주 내에서 녹지가 들어가면 그 녹지는 아마 또 공원으로 지정해서 보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젊은 세대나 무주택자 위한 대책도 있습니까? 우선은 그 아파트 공급과 관련된 거는 그 나름대로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네. 신생아 특별 공급 또는 뭐 노부모 봉양 특별 공급 또는 뭐 국가 유공자 특별 공급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아파트 공급에는 그 없고요. 네. 비아파트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생애 최초 구입자가 만약에 주택을 사는 경우는 청약 통장도 살려주고 취득세도 100% 감면해주고 또는 50% 감면해주는 게 있어요. 40제곱미터 이하를 살 때는 100% 감면해주고 60제곱미터 이하는 뭐 50% 감면 이렇게 차등적으로 지금 현재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네. 자, 수도권과 달리 지방 부동산은 뭐 찬바람이 부는 곳도 있는데 정부가 이번에 지방시장을 위해서는 어떤 대책을 내놨습니까? 네. 지금 조금 전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지방의 미분양 주택이 6월 말 기준으로 약 한 7만 3천 가구 정도 네. 그리고 악성 미분양이 약 한 1만 5천 가구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게 악성 미분양으로 준공된 그 아파트를 매입해서 네. 리츠를 통해서 투자자를 모아서 수익을 돌려주는 방식이거든요. 그 중에서 기업 구조조정 리츠라고 CR 리츠가 있습니다. 이 CR 리츠를 통해서 그걸 매입하면 세제 혜택을 주는 걸 내놨습니다. 네네. 이건 지난번에 한번 발표했던 내용인데 그 110 대책에서 이번에 또 한번 그걸 좀 확대하겠다고 발표해서 지방의 준공 후 불 꺼진 창 소위 말하는 진공 후 주택은 매입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제 그 미분양 주택이라고 해서 지금 그 분양을 하면서 착공계를 내고 짓는 거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부분과 관련돼서는 네. 예전의 대책을 한번 우리가 돌이켜 볼 필요가 있는 게 2008년도 리만 브로더 사태가 벌어지고 난 이후에 2009년도 1월 달에 미분양 주택이 16만 6천 가구였어요. 네. 그래서 그해 2월 12일 날 정부가 2.12 대책을 내놓으면서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취득세 50% 감면과 양도세 5년간 면제 혜택을 줬어요. 네. MB 정부 때도 역시 2012년도 9.10 대책에서 9월 10일부터 연말까지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그런 혜택을 줬거든요. 그때는 9만 가구 정도였습니다. 지금 7만 3천 가구는 우리가 볼 때는 많지 않은 것 같지만 이 7만 3천 가구는요. 그러니까 30세대 이상 되는 주택 특히 그 주택도시 보증공사에서 분양할 때 30가구 이상은 분양 보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네. 거기에 대한 합산입니다. 다시 말하면 30가구 이하 주택과 비아파트 부분은 다 빠진 상태예요. 그러면 적어도 미분양 주택이 재추산에 한 9만 가구 되지 않겠나. 네. 그럼 이번에도 지방 경계를
활성화시키고 미분양 혜택을 떨기 위해서는 세제 혜택과 관련된 정책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 이게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이번에 대책 중에서 이제 PF 보증 대책이 있는데 22조나 있는데 예. 이 건설사가 분양이 되어야만 계약금이 들어오고 중도금이 들어와서 PF 이자도 내고 건축비도 충당하고 인건비도 주거든요. 이걸 막아버리면 부도가 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정부가 이렇게 PF 대출로 지원한다? 이건 좀 잘못된 거 아니냐. 자생할 수 있게 스스로 살아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을 해주고 안 될 때 정부가 도로로 지원해야 되는데 이번에 그 대책은 없어서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 대책은 또 추가 대책 때 나올 수 있게 우리 네. 저 교수님 같은 전문가들이 또 자문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그 부동산 시장이 아무래도 뭐 금리가 어떻게 되니 여러 가지 네. 경제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는데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미국의 그 FOMC에서 9월에 그 뭐 빅스텝을 가던 아니면 0.25포인트 가던 금리를 내리는 건 거의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네. 블룸버그 통신에서 매일 발표하는 걸 보면 미국 시장이 어렵지만은 또 이 고용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내릴 거로 보는데 그러면 우리도 한 번쯤 10월, 11월에 내지 않겠나. 저희는 9월에 금통위가 없거든요. 네네. 그러면은 금리가 내리면은 부동산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자 부담이 적어지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놨지만 연말까지 단기적으로는 가격이 강보합세 내지는 상승세를 탈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7월 달부터 이 전세 계약이 끝나는 2년, 4년이 끝나는 물량이 12월 달까지 매월 13,000가구가 넘습니다. 네. 그래서 5월 연말까지 63,000가구 정도가 전세 계약을 하는데 재계약할 때 임대인이 이번에는 금액을 5%가 아니고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네. 전세 시장도 불안하지 않나. 올가을에 전세 시장도 불안하고 매매 시장도 좀 오른다면 그래서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한 번쯤은 더 정부가 좀 그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시장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따라서 실수요자 입장이라면 저는 청약 통장을 갖고 있으면서 가입 청약 가점제가 높으면 네. 돈이 좀 여유 있는 분들은 부장가 상한제를 적용하는 지역이 서울에 있습니다. 서초, 강남, 송파, 용산. 예. 이 지역에는 지금 현재 실제 시가에 보는 시장 가치의 한 60% 이하로 나와요. 제가 어제도 심사 안 하게 했거든요. 아니 그렇게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토지는 감정평가 가격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이게 지금 평가한 게 아니고 2년, 3년 전에 평가한 금액을 그냥 적용하게 돼 있으니까 지가 변동률이 적용이 안 됩니다. 또 하나 이제 건축비는 기본형 건축비라고 국토부에 발표하는 걸 적용해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시가하고 상당한 괴리가 있죠. 그래서 말 그대로 정말 로또입니다. 이런 쪽에 지금 좀 말씀하시는 건 강남 3구 쪽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네, 꼭 강남 3구. 그러니까 강남 3구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지역. 네. 그러면서 이제 또 수도권 지역의 공공택지는 전부 분양가 상한제 지역입니다. 네. 그래서 청약 가점이 있는 분들은 이런 쪽을 먼저 노려보고요. 자, 제가 사실은 마지막 질문을 실수요자에게 어떤 전략을 지금 말씀하시겠습니까? 근데 지금 그 대답을 해주시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거 조금 마무리를 해주세요. 첫 번째 그거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존 주택을 갖고 있거나 또는 청약통장 가점이 낮은 경우 청약통장 가입자가 서울만도 680명이고요. 네. 1순위가 지금 380만 명입니다. 네. 가입자가 종합통장 가입자가 597만 명이고요. 6월 말 기준으로. 그러니까 뭐 10가구, 20가구, 100가구 분양해봐야 몇백 대는 당연하잖아요. 네. 여기에 안 되는 분들은 지금 제 생각에는 비아파트 부분 중에서 60제곱미터 이하를 그것도 노후도가 67.7% 넘는 지역에 하나쯤 사놓으면 5년, 10년 후에 서울시가 추진하는 모아주택이나 네.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한 지역이에요. 그런 쪽에는 중장기적으로 서울에 내 집 마련이 쉽지 않겠나. 또 이제 수도권 지역은 3기 신도시가 기다리고 있잖아요. 네네. 3기 신도시를 좀 이렇게 기다렸다가 가장 자기가 직장에서 가깝거나 내 경제적 소득 수준에 맞는 지역에 청약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지방에 한마디만 해주시면요. 저는 지방의 미분양을 위해서는 정부가 대책을 내놔야 된다고 보고요. 지방의 인구 감소부터 경제가 침체된 이유 중에 하나는요. 양극화입니다. 이게. 그래서 지방 경제 활성화 대책이 필요하다. 네. 지방 경제를 활성화시키면서 지방에 첨단 산업지나 고급 일자리가 생겨서 서울로 몰리는 인구를 분산할 수 있는 정책을 써야 돼요. 네. 그래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기업이 글로 가게 하고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준다 그러면 지방 경제도 지금보다는 좋아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실시간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라디오 교통정보센터